지난 16일 1심 법원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자세히 분석해보고 내란 1심 등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재판부가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판결 취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판결 취지를 우리가 제대로 음미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 1년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뚜렷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년 전 이 시기쯤에 이제 우리가 뉴스를 많이 진행을 했었죠. 영장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영장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경호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1년 이제 무력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마치 실제로 내란의 직전, 내란의 모습과 같은 형상들이 벌어졌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은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거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 집행이 진행이 가능해야 법치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실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윤석열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를 동원해가지고 가로막는 행동들을 보였고, 이번 재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러한 체포 방해 행위가, 즉 헌법과 법 집행에 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으로서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경호처를 사병화함으로써 그것을 저항했던 굉장히 심각한 법치주의 침해 사건으로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보면은 5가지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부가 하나하나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체포 방해 혐의에 관한 거였는데, 공수권의 수사권을 인정한 부분을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재판도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법질서상 영장이 발부돼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대통령이 자신의 경호병력으로 저지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하다는 걸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좀 더 본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 우두머리 재판이 있죠. 그리고 내란죄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고 당시의 영장이 부적법했다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돼서 이번 1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법원의 판결로서 이 부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뒤에 선고가 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된 논란이 적어도 아무리 이제 다른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같은 신급에서 최근에 판결을 선고한 것과 완전 다른 내용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법적 하자가 없다라는 첫 번째 1심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할 때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 다 법원에서는 인정을 한 거네요. 네, 체포영장이 그렇습니다. 적법하다. 네, 한 3가지 정도 쟁점이 있었는데요.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는가,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그 세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해서 형사소송법상 110조에 따라서 여기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부분들. 수색영장까지 얘기가 있었죠. 이 3가지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3가지 모두에 대해서 명료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 게 명확하고,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이에서 사실관계가 기초적으로 동일하고 중간에 어떤 개입 없이 내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직접적인 범죄인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들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당시에 주거지가 이제 한남동이었기 때문에 서부지법이 토지 관할을 가진다는 것도 형사소송보다 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과거 1년 전에 제가 나왔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시에 이제 우리 이 해당되는 체포영장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제한들, 110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권, 체포영장 집행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색영장까지 전부 다 적법하다라는 게 인정이 된 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또 하나,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라는 건데 일부에게만 통보를 한 거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긴급성, 보안성을 얘기를 했는데 법원은 그 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도 형식적인 요식 절차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발동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굉장히 심하게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관련된 절차들을 거치게 함으로써 일종의 견제와 통제 장치로서 이런 절차들을 만든 것인데 국무회의 자체도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회의도 그렇게 이사회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제대로 된 통지조차 안 했던 것이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요. 그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는 당시에 계엄 선포문, 소위 말해서 계엄과 관련돼서 이야기했던 포고령을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처단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제한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재판부에서는 긴급성을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 헌법과 법률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이 발생했거나 갑자기 이제 내란이 크게 발생해서 헌법기관이 무력화되거나 무너질 만큼의 심각한 어떤 물리적, 현실적, 실존적 위험이 있는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당시에 국회 국무위원들의 때 다 소집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은 객관적으로도 명확했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간접적으로는 당시에 비상계엄의 전제가 되는 바로 그런 헌법적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만 이거는 앞에 헌재 결정에서도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즉 실질적 요건을 못 갖췄다는 것에 한번 판단된 사안이 있습니다.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이 됐더라고요. 수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범이 되고요. 또 관련돼서 이런 행위들이 결국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약 1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 많은 혼돈과 그리고 국민적인 갈등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나 행위도 그랬지만은 결국은 그 과정에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진술과 자료가 확인된 것조차도 계속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부인하면서 각종 법기술을 동원하면서 계속 갈등과 오리무중 이야기로 끌고 갔던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국가적인 손실도 굉장히 컸습니다. 비상계엄 자체 그 절차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에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고의적으로 은폐 삭제하도록 한 것은 또 다른 범죄가 구성된다는 것.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혐의가 그거였잖아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을 하고 폐기를 했다. 이거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하고도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계엄 선포문이 당연히 적법한 계엄이라고 한다면은 다 사전에 작성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서명을 받아가지고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작성했다는 것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보고요.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범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점이 인정된 것이고 이것의 핵심적인 취지는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 권력의 발동 과정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여러 요건과 통제 장치들을 고의적으로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와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은폐함으로써 사회적인 갈등을 더 비화시키고자 했다는 부분들이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한다는 걸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법원이 판단한 5개의 혐의 중에 무죄가 난 부분이 있어요. 외신 대변인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알렸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왜 무죄가 났다 이렇게 보십니까? 법원 판단이 어땠다고 보세요? 네, 법원으로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 소위 말해서 이거는 내란이 아니고 비상계엄은 적법했다라는 그 입장 자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앞선 이제 더 명확한 범죄 혐의들이 너무 명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시 외신에게 대통령실을 통해서 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조금은 정무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언어로 한 것으로서 사법평가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다라고 이른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신 대변인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의무까지는 없다라고 본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예, 있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당시의 그 입장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어떤 행정적인 사법적인 결정에 관한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이제 소위 범죄 혐의를 구성해서 판단하기엔 조금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5년을 선고를 했잖아요. 근데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의 태도나 발언이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형량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충분한 형량이라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과 사법부가 이제 소위 말해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하려는 과정에 대해서 국가 권력기관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수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경호처, 경호 의무를 맡고 있는 경호처에 무력을 동원해서 저지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것을 소위 말해서 5년 이하로 징역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낮은 형량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가지고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 메인의 줄기가 되는 범죄, 즉 내란죄,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하고 지금 일단 구형량이 사형으로 구형이 된 것을 알고 있고 법정형도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양형에 있어서 이 부분을 여기에 얼마나 반영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유무죄 부분을 판단한 것에 좀 더 집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나올 수 있는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에서는 그런 형량보다는 내용에 더 집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양형, 즉 이 사람의 범죄에 적합한 형량을 내리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체포 방해뿐만 아니라 각종 증거를 위조하거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은 증거를 사후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는 내란 우두머리 행위라는 주된 행위에 있어서의 보조 내지 사후적인 행위들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이제 양형에 있어가지고는 앞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법리적 쟁점으로 피고인 측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에 있어서의 명료한 판결을 내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그 부분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2심 판결 달라질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네. 판단합니다. 오히려 이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그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어떠한 대통령의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법에 위반되고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이 1심 판결의 전체적인 구제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외신 논평과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냐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영역에 해당되고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디까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체포 방해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저는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에서도 항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무죄 부분을 다투게 되는 겁니까? 네, 아마 무죄 부분에 네. 대한 부분과 또 양형 부당 부분도 양형. 같이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체포방해 혐의에서 지금 그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뭐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든지 뭐 등등이 있는데 다음 달 19일에 있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 있어서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점이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어떤 범죄 혐의에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그 범죄 혐의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하나둘도 중요하지만 범죄 전후의 사정을 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애시당초 지금 이 체포방해부터 여러 가지 나타난 것들을 봤을 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적인 요건들을 구비하고 갖춰서 권력을 행사하고자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체포방해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그것을 수사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과정들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계속적으로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 수사권과 영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대해서 이번 1심 판결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들을 확정해 줬다는 부분들은 지금 내란죄 우두머리 재판에 있어서도 물론 그것이 기속되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절차적인 문제, 공수처 수사권이나 절차적 문제를 넘어서게 된다면 나머지인 거는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자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 요건과 틀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고 그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자 하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라는 것 또한 단순하게 국무위원회 심의권 개인의 의견을 침해했다기보다는 비상계엄이라는 권한 행사를 인해서 그 위에서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지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군부를 동원한 통치를 하고자 했다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혐의점이 이번에 인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비상계엄의 어떤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권한의 한계 이런 거를 지적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모레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가 있잖아요.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국무회의란 무엇인가, 대통령 권한 행사에 있어서의 국무회의란 무엇인가를 이번 체포방해 1심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니까 그냥 대통령이 하는 대로 도장을 찍는 역할이 아니고요. 우리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또한 헌법이나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각의 그 자리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국가 권력이라는 큰 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심의할 의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할 권한도 있고 심의권이 침해된 국회의원도 있지만 심의할 의무 속에서는 결국 그 권한들이 잘못 행사되고 헌법적 질서를 유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한 막아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번 재판이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그 점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된 재판에서도 결국은 단순하게 장신을 말리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사실상의 그 과정들이 협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위법하는 어떤 이것으로서 판단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백대현 재판장이 얘기할 때 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연락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었다면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되려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권력은 임기제 공무원한테 잠깐 위임될 수는 있지만은 특정인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의 자의적인 게 아니라 시스템과 사람을 통해 가지고 통제되고 그 절차와 요건이 있어야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기도 만약에 계엄이 그대로 됐으면은 계엄군이 들어왔겠죠. 다양한 국민의 권한을 굉장히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각 국무위원들이 그 계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되는지를 이야기 듣고 그것을 거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민주공화국의 시스템인데 그것을 아주 가벼이 여겼고 그걸 완전히 무시했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도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과 그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되어야만 지켜질 수 있는 국민의 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굉장히 잘못된 법적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볼 수가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이 다음 주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법원 판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보통 이제 구형량보다는 선고형이 조금 낮게 네. 나오는 것은 맞는데 네. 유죄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는 이제 최소한 이제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엔 이제 그 국무총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이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각각의 헌법기관, 헌법상의 역할들이 주어져 있는 각
기관의 장들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묻는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임명한 사람이 A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고 도장을 찍는 게 그 사람들의 역할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생각해서 헌법과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지 다음 주 재판의 핵심 쟁점은 딱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부하 직원으로서 그냥 보스가 이야기하면 도장만 찍어야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무총리라는 제도를 만들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인준에 있어서 장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준 절차를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민주주의에서의 권력 행사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그 개입한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권력이 함부로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내란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의도이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의 위법함과 문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막지 않았다면 그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라는 자리에서 헌법을 지킬 책무를 다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